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에 관한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통화에서 회담의 상당 시간을 한반도 문제에 할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중국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내부 모습을 찍은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객실 벽은 모두 무너졌고 폐기물과 진흙이 뒤섞이며 쌓여서 선체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치러진 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22만 8천 명이 응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잘릴 일도 많고 하는데 공무원을 일단 안정적이고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면서 사회적 손실이 연간 17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개 주요 정당 후보가 확정된 지 첫 주말을 맞아 각 당 대선 주자들이 당내 결집과 외연 확장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대선 승패가 40대 유권자의 향방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인 김영재 원장을 수사한 특검의 최신 수사 기법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입니다. 구글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김 원장이 17차례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한 건데 어떤 기법인지 취재했습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시내에서 트럭 테러로 4명이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붙잡힌 용의자 가운데 1명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 지지자였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회담으로 큰 관심이 쏠렸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돌파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공감하고 또 협력하겠다는 원칙만 다시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향후 조치가 미흡하면 독자 행동에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전날 만찬에 이어 미중 두 정상은 정상회담과 오찬을 함께하며 북핵 문제 등을 놓고 담판을 벌였습니다.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고 The relationship developed by President Xi and myself, I think, is outstanding. Very potentially bad problems will be going away. So 시 주석도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针对于这个中美关系未来发展呢，具有特殊重要的意义。 북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확인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구체적인 해법은 없었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독자 대응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And are prepared to chart our own course if this is something China is just unable to coordinate with us.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한다는 압박에도 중국이 끝내 기대했던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회담 직후 미 MBC 방송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다시 배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시 주석의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네,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두 정상의 만남이었던 만큼 혹시 지금까지와는 뭔가 차원이 다른 북핵 해법이 나올지 또 깜짝 놀랄 발표가 있지는 않을지 관심이 컸는데 회담 결과는 막상 좀 싱거웠습니다. 두 스트롱맨의 첫 대면이었던 만큼 탐색전의 성격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첫 대면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식 일정의 시작인 환영 만찬은 40분 정도 늦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뼈있는 만찬장 농담은 기선제압을 위한 첫 기싸움이 얼마나 팽팽했는지를 말해줍니다. we've had a long discussion already, and so far I have gotten nothing, absolutely nothing. 시진핑 주석이 머무는 24시간 동안 공식 일정은 이 만찬과 다음 날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업무 오찬이 전부였습니다. 중요한 결론을 내기 위한 단독 회담, 그걸 정리한 공동 합의문,
그리고 기자회견은 애초부터 일정에 없었습니다. 결론 도출을 위한 사전 조율에 실패했거나 조율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과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의 마련을 꼽았습니다. The most significant thing was a 100-day plan, and I think that's a very, very important symbolization of the growing rapport between the two countries. 애초 이번 회담의 무게중심이 북한이 아닌 무역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회담 전 트럼프 발언의 맥락을 보면 두 나라가 지금부터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 표현에 거품을 뺀 두 정상 간 인식의 공유점을 가늠해 보려면 앞으로 나올 미중 양국의 관련 조치들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네, 북한 핵 문제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사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회담 직후 황교안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한반도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또 사드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기자입니다. 통화는 오늘 아침 7시 20분부터 20분간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황교안 대행에게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we're hopeful that China will find ways to exercise influence over North Korea's actions to dismantle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ir missile technology programs. 미국 정부는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사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논의조차 안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는 회담 전에 통화하면서 한국엔 사후에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과도기적 권한대행 체제라 해도 한국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부는 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시 주석은 시리아를 미사일로 공격했다. 중국이 안 하면 미국이 하겠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충격 요법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부는 모레 방한하는 우다위 육자회담 중국 수석대표를 통해 알아볼 계획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처음 공개된 세월호 선체 내부 사진입니다. 보시면 벽의 합판들이 모두 뜯어졌고 선체 바닥과 또 목재들도 위태롭게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는 작업이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옆으로 누운 세월호의 아랫부분, 그러니까 좌현 쪽에서 위쪽, 즉 우현 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원래는 우현에 있는 창이 촘촘한 객실에 가려 보여서는 안 되는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중간에 있던 객실 칸막이가 모두 부서져 사진 아래쪽으로 주저앉은 겁니다. 화장실이 있던 곳엔 세면대와 같은 설비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간 집기들은 사진 아래쪽에 쌓여 있는데 그 높이가 6에서 7m에 달합니다. 어제 선체 수색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들어가 촬영한 자료입니다. 내부재들하고 각종 흙벌 혹은 폐기물 등 많이 좀 불안한 상태로 현재 자리 잡고 있고 선체 내부 모습이 공개되면서 미수습자 가족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배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저 안에 뻘이 몇 미터가 쌓여 있고요. 우리 은하가 그 안에 있다 생각하면은 사실은 물 먹는 것도 미안하고요. 선체 수색 방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위에서 있는 작업자의 안전을 행동을 할 수 있는 안전망을 치고요. 낙하 가능성 있는 오염물들 제거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조사 작업하고. 이런 가운데 해수부는 특수운송 장비에 대한 테스트를 내일 새벽 한 번 더 한 뒤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낮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9명이 타고 있었는데 재빨리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관광버스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서울 춘천고속도로 화도 IC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붙은 것 오늘 오후 5시 10분쯤. 버스 기사는 차량에 이상을 느껴 정차했는데 이내 불꽃과 함께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뒤쪽 엔진 쪽에서 그냥 퐁 하는 소리가 났다. 관광버스 안에는 버스기사 45살 김모 씨와 타이완 관광객 19명이 타고 있었는데 불길이 번지기 전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고속도로 상행선 일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서울시 6호선 연신내역 승강자 안 휴지통에서 군에서 사용하는 연습용 수리탄이 발견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지하철역 CCTV 화면을 분석해 연습용 수리탄이 버려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유럽에서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테러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북유럽의 스웨덴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 IS 지지자가 트럭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4명이 숨졌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건물 한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대형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친 뒤 백화점 건물을 들이받은 겁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트럭 테러가 이번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그것도 대낮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죽고 15명이 다쳤습니다. Sverige har blivit attackerat. Allt tyder på att det här är ett terrordåd. 테러에 이용된 트럭은 스웨덴 한 맥주업체 소유로 범인은 차량을 훔쳐서 사용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2명. 그중 트럭을 운전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39살 남성은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 지지자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테러는 전문적인 테러 훈련을 받지 않은 자생적 테러리스트,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니스와 독일 베를린의 트럭 테러, 또 지난달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있었던 SUV 차량 테러와 같은 방식입니다. 비교적 테러 안전지대로 분류됐던 스웨덴이 공격당하면서 이웃 북유럽 국가들까지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등 전 유럽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오늘 치러진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7급 또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9세 이하 청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공무원 되려고 몰리는 현상 속에 사회적 손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이른 아침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앞. 가방을 맨 수험생들이 줄줄이 고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늦어서 급하게 뛰는 모습까지. 마치 수능 시험장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오늘 치러진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현장입니다. 긴장은 다 되는 것 같아요. 합격해야겠죠. 잘 보고 시험 잘 보고. 올해 9급 공무원 응시생은 모두 17만 2천 명.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작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월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가까이 줄긴 했지만 극심한 취업난과 불안한 미래 속에서 청년들의 희망 직업 1위가 공무원으로 굳어진 겁니다. 결혼을 해도 잘릴 일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공무원은 일단 안정적이고 일단 보장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아무리 줄어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불과 1.8%. 올해 응시생 가운데 상당수가 또다시 재수, 삼수를 선택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공시에 매달리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연간 17조 1,429억 원에 달합니다. 많은 젊고 좀 유능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용 조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을 하다가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다리를 크게 다쳐 생계가 막막해졌는데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갑자기 무언가에 걸려 덜컹하더니 넘어져 한참 동안 미끄러집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 도로 한가운데 길이 30cm, 직각으로 움푹 패 있는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는 지금은 이렇게 보수 작업이 진행돼 있지만 사고 당시 이곳 도로에는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뭐 흔적이라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말로 인지자 저해할 수 없다면 그.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인 56살 김모 씨는 이 사고로 발목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도 부서져 생계 수단을 잃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리해서 6개월 동안 잠 못 자가지고 마련한 오토바이예요. 제가 1,000만 원 들어가지고. 사고 원인이 된 구멍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횡단보도 이전 작업 도중 생긴 건데 시공사 측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도 있다며 법정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보자는 입장입니다. 뭐 야간도 아니고 주간이고 그분의 과실이 0%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유지보수 관리 주체도 지금 뭐 명확하지 않고요. 김 씨는 사고 당시 물건을 배송하던 중이었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어서 산업재해 적용도 못 받는 상황. 김 씨처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퀵서비스 업체 수는 전국 3,500여 개, 종사자는 4만여 명에 달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이번 주 열렸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인 김영재 부부가 3년 전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는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김 원장이 17차례 청와대에 출입한 날짜와 시간을 특검이 확인한 건데 구글의 위치 정보를 이용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뻥 뚫린 도로를 달려 도착한 여의도. 봄꽃이 핀 거리를 감상하고 다시 자리를 옮겨선 덕수궁 돌담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동안 움직인 경로가 웹사이트에 그대로 뜹니다. 온종일 들고 다닌 스마트폰의 구글 계정이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결과입니다.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두 기록되고 따로 삭제하지 않으면 몇 년 전 기록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김영재 원장이 아내 박채윤 씨와 함께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드나든 것도 이 구글 타임라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청와대 내부까지 이들이 오갔던 경로가 기록돼 있었던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그간 청와대를 오간 행적을 확인하려고 특검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하자 김 원장 부부는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박채윤 씨의 타임라인을 살펴본 결과 청와대에 17차례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개인의 행적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셈인데 애초에 자동으로 이런 기록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한 설정을 해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봄꽃이 활짝 폈습니다. 서울에도 봄을 알리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여의도 벚꽃축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환 기자. 예, 여의도 벚꽃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축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시겠지만 제 주변에도 시민분들이 상당히 모여서 크게 풍겨운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무대가 설치가 돼서 공연이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무대가 국회를 빙 둘러싸고 윤중로 곳곳에 설치가 돼서 지금 다양한 공연이 동시에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분들도 많이 모였고 분위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무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길 차량이 통제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통제된 윤중로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길가에 다양한 종류의 행사 부스가 설치가 돼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시작된 이 윤중로 벚꽃 축제는 내일이면 끝이 나는데요. 하지만 정작 벚꽃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해서 아직 다 피지는 않았습니다. 흐드러진 벚꽃을 기대하고 나온 시민들은 이 벚꽃에서 약간 아쉬웠던 마음을 이런 축제와 행사를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벚꽃이 만개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먹거리나 뭐 다른 볼거리가 많아서
여의도 공원 오기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한 건 봄비가 그치고 난 뒤인 그제부터입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나흘 정도 늦게 핀 거지만 평년보단 나흘 빠르게 핀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이곳 윤중로 이외에도 경기도 부천 원미산에 진달래가 활짝 펴서 오늘 하루 종일 나들이객이 붐볐습니다. 서울의 벚꽃은 다음 주 중반 11일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 현장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에서 경쟁했던 3명과 맥주집에서 만났습니다. 통합을 강조하겠다는 건데 정작 당과 선거 캠프는 선대위 구성을 놓고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정영태 기자입니다. 어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을 만났던 문재인 후보가 오늘은 최성 시장까지 더해 화합의 술잔을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주는 술은 통합의 술, 또 우리 이재명 시장이 주는 술은 공정의 술, 또 우리 최성 시장이 주는 술은 분권의 술. 하나의 팀을 위하여! 경선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풀고 하나로 통합하는 그림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문 후보로선 당 경선 후 떨어져 나간 안희정, 이재명 지지층을 되찾는 게 절실합니다. 문 후보는 경북 상주를 찾은 자리에서도 비문계 김부겸 의원을 만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됐다! 경북처럼 보수세가 강한 강원을 겨냥해서도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중도 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당과 선거 캠프는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발단은 문 후보가 계파 통합을 강조하면서 당의 선대위 구성 권한을 준 데서 비롯됐습니다. 문 후보 측은 어제 추미애 대표가 일방적으로 선대위 구성을 발표했다고 비판하면서 재조정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충분히 소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추가로 이렇게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 대표 측은 캠프 입장을 반영한 인선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당내 권력 게임으로 흐를 경우 분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책 발표에 주력했습니다. 환경이 안보라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정원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환경 문제, 안전 문제도 넓은 의미에서 안보에 속한다며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은 안보입니다. 안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안보의 범위를 환경까지 확대함으로써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겁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면서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풀기가 힘듭니다. 이제 앞으로 외교에서는 환경 문제를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국제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환경 문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공에 대응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안 후보가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네거티브 공세를 그만하라며 국민들이 검증인지 네거티브인지 판단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 이중대라는 홍준표 후보의 말은 품격 없고 비루한 언어라고 비판하면서 호남 이중대가 아니라 일중대라고 맞받았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수 진영의 심장인 대구 경북 지역 표심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이 지역의 군소 후보라고 깎아내리자 유승민 후보는 바닥 민심은 바뀌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김용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TK는 결국 자신을 택할 것이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SNS를 통해 TK에서 배신자로 몰린 군소 후보에 불과하다면서 자신의 상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국가개혁 선대위란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선대위도 출범했습니다. 홍 후보와 경쟁했던 친박계 김진태 의원과 이인재 전 최고위원도 공동 선대위원장에 포함됐습니다. 상주 가서 우리 후보가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겠습니다.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홍 후보는 보선이 치러지지 않도록 내일 지사직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 대구 경북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선대위 면면을 보면 도로 친박당이란 걸 알 수 있다면서 보수의 자존심인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바닥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 홍준표 지사는 자꾸 꼼수 부리고 재판 준비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 친박 인사인 조원진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친박 단체들이 만든 새누리당에 입당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이른바 양강 구도 속에 세대별 표심도 확연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승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연령대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연령대, 이게 좀 많이 다른가요? 네,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요. 20대와 30대에서 문재인 후보가 크게 앞섰고요. 50대와 60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흥미로운 건 4년 전인데요. 대선 한 달 앞두고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문재인 후보 지지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안철수 후보 지지가 많았습니다. 지난 대선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달라진 이유는 뭔가요? 네, 젊은 층은 진보 성향이, 장년층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4년 전에 안철수 후보는 젊은 이미지가, 문재인 후보는 안정적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수 후보가 약세를 보이면서 보수층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고 있고 젊은 층 표심이 개혁 이미지가 강한 문재인 후보에게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좀 여론조사로 돌아가 보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할, 관심을 둬야 할 연령층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후보 간 격차가 가장 작은 연령층이 40대입니다. 16%포인트인데요. 40대는 전체 연령층에서 표 쏠림이 덜하고 전체 유권자 수에서도 20.8%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보통 60대는 지지 후보를 잘 바꾸지 않는데 40대는 자기의 이념 성향을 숨긴 채 경제적 신뢰에 따라 투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40대가 이번 선거 판세를 좌우할 캐스팅 보터가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영어로 아이를 뜻하는 키드와 어른을 뜻하는 어덜트를 합친 말, 키덜트라고 하죠. 어른인데도 동심에 빠져 어릴 적 갖고 놀던 장난감이나 놀이기구를 찾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린이에 빗대서 어른이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키덜트의 세계에 권란, 권혜리 두 기자가 들어가 봤습니다. 40대 아빠는 딸보다 더 신이 났습니다. 몸은 무거워졌지만 어릴 적 방방이로 불렸던 트램펄린 위에선 개구쟁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벽 딛고 튕기기, 공중회전, 덩크슛도 도전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이 트램펄린을 타보는데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항상 이 땅에서만 생활하거나 일을 하는데 이 트램펄린을 타니까 중력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유금이야 예전보다 30배 이상 올랐지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데 돈이 대수인가요? 그냥 스트레스 풀리고 회사 막 스트레스 이런 거 진짜 어린 시절 그런 게 좋아요. 이 음악만 나오면 손가락이 절로 움직이죠. 작은 의자에 쪼그려 앉았지만 몇 시간도 계속할 기세입니다. 어렸을 때는 비싸서 몰래 하고 몇 판 하면 아쉬워서 다른 사람 하는 거 구경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까처럼 돈 미친 듯이 넣고 네, 이 오락실에서는 마치 화면에 빠져들 것만 같은 초집중 상태가 됩니다. 어렸을 때나 또 지금이나. 이게 바로 키덜트 세계의 마력이 아닐까요? 어린 시절 장난감들로 만들었던 작은 세상에서는 내가 왕, 내가 법이었죠. 어른이 돼서도 완고를 놓지 않는 어른이들은 그 완벽한 내 세상을 만드는 재미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와, 진짜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이준승 씨가 장난감 블록으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성하는 데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7살 땐 조립 설명서를 따라 만들었지만 26살이 된 지금은 머릿속에 든 걸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제가 신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신처럼 뭐 아무거나 만들 수 있으니까. 전원 생활을 꿈꾸는 도시인, 비싼 카메라를 갖고 싶은 학생, 예쁜 건물들을 좋아하지만 건물주가 될 순 없는 어른들이 완구 조립으로 꿈을 대신 완성합니다. 이런 농장 같은 걸 꾸면서 같이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에. 아들이 더 좋으세요? 본인이 더 좋으세요? 지금은 제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뭐 부모님 사주시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거를 만드는 것도 한정돼 있고, 이제 그런 욕망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이제. 조립 완구뿐 아니라 피규어, 프라모델, 만화 캐릭터까지 키덜트 시장 규모는 1조 원대 이상으로 커졌다고 추정됩니다. 왜 키덜트가 됐냐고요? 어른이 됐지만 일상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불확실한 현실 속이라도 환상 속에서 남아 분명한 이야기와 정의로운 엔딩이 있는 세계를 다시 갖고 싶고, 누가 뭐래도 재밌으니까요. 순댓국 장사를 하던 80대 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반지 합방 보증금을 포함해 마지막 1원까지 사회에 내놓았습니다. 김복녀 할머니를 김정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87살 김복녀 할머니. 김 할머니는 20년 전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언장을 썼습니다. 현 재산은 반지하 전세금과 통장에 있는 돈 전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전쟁통에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후 따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한 남편, 방탕한 생활을 하던 아들과 인연을 끊고 홀로 생활해왔습니다. 그런 김 할머니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건 바로 이웃들. 김 할머니는 그때부터 기부를 결심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옷도 3,000원짜리 입었어. 3,000원짜리 바지 하나도 10,000원짜리도 안 입었어. 그냥 한 5,000원짜리 하나 사 입으면 되고. 네, 그러고 살았어. 게다가 짠돌이라고 그래, 짠돌이라고. 그리고 지난 2월 김 할머니는 전세금 3천만 원과 통장 예금 2천만 원 등 5,173만 5,993원을 기부했습니다. 7년 동안 순댓국집을 하고 이후 10년 동안은 폐유지를 주어 모은 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골반을 다쳐 거동까지 불편한 김 할머니는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도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도 나라에서 나 이때까지 몇 개 살렸잖아요. 내가 보답을 해야지.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김 할머니는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4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출신인 한수진 선수의 활약 속에 척박한 환경에서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랭킹 23위인 우리나라는 이번 참가국 가운데 최강으로 꼽히는 19위 네덜란드마저 압도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출신인 30살 한수진 선수가 2피리어드와 3피리어드에 연속골을 터뜨려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5전 전승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4부 리그로 승격한 지 4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며 이제 3부 리그로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됐습니다.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좀 실감이 아직 안 나는데요. 지금 사상 처음으로 첫 디비전 1B에 올라가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실업팀 하나 없이 국가대표팀만 존재하는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가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고등학생과 의대생, 피아니스트와 회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선수들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여가며 올림픽 사상 첫 승이라는 꿈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정상에 선 대표팀은 내년 평창에서 또 다른 기적에 도전합니다. 앞선 경기에서 북한은 슬로베니아를 꺾고 강등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경기 직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를 선물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프로야구 넥센의 신인 이정우 선수가 데뷔 첫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왕년의 스타 이종범의 아들로 바람의 손자라고도 불리는 이정우는 두산 선발 유이관의 커브를 잡아당겨 투런 아치를 그렸습니다. 아버지 이종범보다 10경기나 빠른 7경기 만에 데뷔 축포를 쏘아올리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장에서 열린 K리그에서 전북과 강원이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북이 후반 7분 김신욱의 헤딩골로 앞서가다 후반 32분 강원이 디에고의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전북은 선두 제주의 골 득실에서 뒤져 2위를 유지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오늘 경북과 합천에선 한낮 기온 27.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여름처럼 더우셨을 텐데요. 내일은 남부지방의 고온 현상이 주춤합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로 중부지방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에선 대구가 16도 선에 그치는 등 오늘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중서부와 전북지방의 경우 내일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계속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방에선 새벽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선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 지방에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대구와 부산 한낮 기온 16도 등 영남 지방에선 서늘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토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